근데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닌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이 비생산적인 곳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국 경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요, 어떤 나라가 흥했으며 어떤 나라가 이제 망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를 잘한 국가는 흥하는데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이제 국가는 이제 망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 아마 우리나라는 놀랍도록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19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에 1인당 GDP가 한 $10,000 되다가 2013년을 넘어가면은 $20,000에 이미 육박하고 $30,000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이 결국 IMF 구조조정 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과 혁신, 그때 구조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네. 막대한 투자를 했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난지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그게 30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IMF 외환위기의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제 일 같은데요. 손꼽아 가만 보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28년 정도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8년 동안에 구조조정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누적돼 있다는 것인데요. 모순들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때는 외부적 충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통이 싫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로는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4대 개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교육개혁, 노동시장, 뭐 의료개혁 뭐 이런 쪽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걸 이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제 교육개혁 같은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뭐 20년 전부터도 사실은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잠재 성장 혹은 잠재 생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연금 개혁이 돼서 이 노후 관련 준비를 어떻게 되는가 지금 되게 복잡해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예, 뭐 그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제 자동 안전장치 부분을 우려를 좀 하십니다. 아직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이 올라가던 것을 그만큼 이제 인상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연금을 팍팍 깎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 안전장치는 아마 도입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지금 특히 이제 30대가 연금 고갈되는 그 시점에 딱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 제도 이 둘을 이제 바퀴에 두 바퀴처럼 해서 좀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연금 보험료율은 아마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전부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고 현대차도 이번에 뭐 31조 투자를 미국에다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 경제 이런 변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먹고 살려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고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전부터 이제 걱정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스스로도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위험을 포트폴리오를 안정되게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장을 모두 지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거기 소비지에 직접 이제 공장을 짓는 것, 이것들이 일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이게 80년대부터 이루어졌고 2010년,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업 국가들의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려했던 바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다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작한 것도 아닌 것이고요. 이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돈도 있고. 예, 그래서 가장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에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그게 아마 청년층에게는 가장 이제 타격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고용이 여기서 줄어들게 되니까 GDP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이 겪었던 거하고 비슷하게요. 그 기업의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서 내수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가 더 지속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비교적 대만이나 이런 나라 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기업 몇 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의 이제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출에 치우쳐 있는 것.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만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면은 이렇게 성장을 못하죠.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좋은 일자리를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큰 기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작은 큰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크기의 좀 기업을 육성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줄어들고 내수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기업들의 수익성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이걸 이제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러네요. 그런 부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 키운다는 게 근데 결국은 그 적당히 수출하거나 아니면 내수 기반의 기업이어야 되는데 한국 이 인구가 작은 우리 5천만 이런 정도에서 내수는 일단 크게 뻗어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예, 5천만 같으면은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이 인구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내수가 이제 내수 산업이 앞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만히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보시면은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생산을 통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성장을 해온 것이죠. 이렇게 버는 돈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나 기본 자본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시더라도
이전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뭐 1,200조 이렇게 네.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2,500조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15.7%인가 운용 수익을 냈는데요. 예를 들어 2,000조가 되었을 때 우리가 15% 수익률이라 하면은 한 해 300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 자산도 많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점차 자산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나 서비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금융산업하고 자산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부가가치가 있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 지금 이제 개인들이 해외 투자해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이 한참 성장을 하는 그런 곳에 우리나라가 자본을 갖다 놓음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서비스 산업은 실질적으로 후진국이라기보다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선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법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한 100년, 150년 전부터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제조업 부분에 이제 중요성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고도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서비스 산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지금 많이 축적한 것이 이제 자본과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개인들이 이러한 자기가 축적한 자산을 어디에 운용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이익을 얻는가 하는 것도 아주 큰 부분이죠. 아까 국민연금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2,000조가 되었을 때 15% 수익을 혹 냈다면 300조라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이것은 수익하고나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300조라는 수익을 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제조업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꽤 이게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산업을 우리가 좀 더 고도화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업들의 그 자산을 불려주는 예. 이런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 성장들이 좀 일어나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산업사회에서 자산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사회는 여전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자산사회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한 20년 전부터 보아왔는데요. 20년 전의 국민연금과 지금의 국민연금은 상전백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변했을 수 있을까? 그때 20년 전에는 채권에만 한 80%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식의 비중을 저렇게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대체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개인들이나 이런 이제 경제 주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변해가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참 부러웠던 게 한 10년, 15년 됐을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1,000조에 육박하는 이제 아주 큰 규모인데요. 인구는 500만인데 그 정도의 이제 국부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민들은 1인당 2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한 30대 정도 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있는 직원들이 한 5명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인구 구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참 부러워했던 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계로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투자를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은 거기에서 나온 부가가치도 앞으로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결국은 팔아서 돈 버나 수익으로 돈 버나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수익으로 버는 것은 다른 기업이
팔아서 돈 번 것을 그 지분을 가져 그렇죠. 쉐어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기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쪽. 자꾸 우리가 자꾸 뭔가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맞습니다. 것도.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미국의 아주 화끈한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놀랍니다. 우리 뭐 특정 섹터 종목들은 예. 한국 증시화 됐다고 예,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2%를 보여, 그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산되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를 자꾸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래전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금융이 답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은행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부터도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은행 중심의 제도는 아주 시스템상 괜찮긴 하지만은 가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은행은 대출을 하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산에 또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금융연구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이 비생산적인 곳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 은행 중심이어서 사실은 그런 자금 흐름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은행 중심에서 은행이 자산을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경제 주체의 부채도 같이 커진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게 지금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성장을 좀 더 우리나라가 과하게 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페이백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이테크나 이런 쪽, 특히 AI 로봇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그랬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동산 쪽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금융을 통해서 자본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계속 흐르게 하고 비생산적인 곳에 흐르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곳에 흐르는 것에서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내게 하는 것. 그게 앞으로 금융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진짜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금융하면 은행을 떠올리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투자와 관련된 금융산업. 이쪽의 발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부증가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